나이가 들면 몸에 당연히 이상이 오고 약을 먹고 병원을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주기적인 건강검진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어떤 수치에 내 몸을 맞추려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담을 하면서 몸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데 예전보다 체력도 생기고 아픈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백혈구 수치가 좀 낮아요 하면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면서 어떤 수치나 정기 검진에 굉장히 예민하기 쉬운데요. 수치나 정기 검진에 내 몸을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체력이 되고 아픈 데가 없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치게 너무 자주 3개월마다 6개월마다 꼬박꼬박 건강검진 하면서 뭐라도 좀 나타날까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근데 일상의 삶에서 건강한 체력 유지하고 늘 걷고 활동하는 거에 문제가 없다. 이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아프다? 당연히 약을 먹는다?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장수한 마을 사람들과 장수하시는 분들을 보면 약을 의지하지 않고 또 끊임없이 자신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약을 먹는다. 이것은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화 능력도 좀 떨어지고 호르몬의 변화도 오고 근육도 예전보다는 좀 힘이 약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성장기에 비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변화가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다 약을 먹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신진대사가 달라진 몸에 맞는 건강법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신진대사가 당연히 좀 떨어집니다. 어린이들 또 청소년기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60대, 70대가 되면 이 성장 호르몬이 20% 이하로 줄어듭니다. 성장 호르몬이 줄기 때문에 또 여성 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이 줄기 때문에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옵니다. 성장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신진대사가 약해지기도 합니다. 온몸에 이 효소가 줄어들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진대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전과 똑같은 패턴으로 식사를 하거나 내 몸을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몸의 신진대사를 올릴 수 있을까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치킨, 피자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문제가 없었던 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서는 어느 날 좀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프고 변비나 설사가 생기기도 하는 불편함이 생기는데요. 음식을 당연히 바꿔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는 좀 더 가공식품이나 밖에서 드시는 양념이 많이 되어 있는 외식보다는 자연에 가까운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시면서 신진대사를 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예전보다는 식사량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소식을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소화할 것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사실 사람이 못 먹어서 아프고 병에 걸리는 것보다 좀 너무 많이 먹어서 과식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요즘 사람들에게는 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는 어떻게 하면 신진대사를 강화할까? 이 부분을 꼭 점검하시고 똑같은 패턴의 식사가 아니라 좀 더 좋은 음식, 적게 드시는 습관 이런 것들을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달라진 호르몬 대사입니다. 중년이 되면서 이 성장 호르몬은 분명히 줄어듭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 또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일이 많은 상황에서는 행복 호르몬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되면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는 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호르몬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 대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꼭 우리 몸을 세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장 건강을 좋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나만의 마음 건강법, 나만의 취미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 좋은 사람들과의 교제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꼭 호르몬 대사, 또 마음 행복 호르몬 꼭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약을 먹는 습관
습관입니다. 습관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약이 치료제인 줄 알고 계속 약을 드시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시고 심지어 약을 늘려가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때로는 제가 놀랐던 부분이 있는데요. 한두 달 안에 당 수치가 정상이 됐는데도 예방을 위해서 혈당 강화제를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약은 반드시 이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약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약은 증상 완화제입니다. 혈당 수치나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 수치로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렇다고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면 일주일이나 한두 달 정도 먹으면 약을 끊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수개월, 수년 동안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약을 드시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약이 치료제가 된다라는 생각이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다면 왜 근본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정상 수치를 평상시 식습관을 통해서 맞추시는 노력을 병행하셔야 됩니다. 약을 오래 드실수록 이 약의 부작용도 꼭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많은 약들을 같이 드실 때 이 약의 칵테일 효과, 칵테일 부작용은 장담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약을 먹는 약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는 전문가들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약을 이것저것 섞어 드시면 섞어 드실수록 이로 인한 부작용도 더 늘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약을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강화하면 몸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좋아지는 식사법, 또 건강관리법 꼭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나이가 들면서 꼭 같이 챙겨야 될 것이 바로 고립감입니다. 코로나19 동안에 일상생활에서 많은 변화가 왔죠. 바로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게 되면서 고립감을 느끼면서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늙은이가 뭘 하겠어, 이런 나이가 든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 습관이 있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누구나 나이가 듭니다. 나이가 젊은 것은 그 젊음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또 나이가 들면서 여러 경험이나 연륜이 쌓이면서 또 좋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주변에 대화를 하다 보면 다시 20, 30대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난 지금 나이 든 게 너무 좋다. 마음이 편안하다. 내 삶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다. 오히려 이 젊을 때 했었던 그런 방황이나 고뇌가 굉장히 힘들어서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이가 드는 것을 당연한 그런 현상으로 여기고, 저는 그때 누릴 수 있는 삶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몸에 불편함이 좀 있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마음의 안정과 평화도 있습니다. 대신 고립되지 않는 환경을 꼭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나와 반드시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 그런 모임들, 또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내가 고립됐다라는 느낌이 꼭 없도록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연결감, 즐거움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립감이 오게 되면 굉장한 우울감이나 그로 인한 몸에 여러 변화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아프고 불행해지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 나이에 맞는 삶을 반드시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에 정통한 의사로 유명하신 분은 시냐 히로미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분은 미국의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에서 재직을 했던 분이고, 세계 최초로 대장의 폴립술을 개발한 의사이기도 합니다. 위와 장의 내시경을 40만 건 이상 했던 분으로 유명한데요. 거기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지금까지 위와 장의 암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도 암 사망 진단서를 단 한 건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분만의 특별한 건강법을 안내를 했기 때문이겠죠. 또 이분 역시 굉장히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45년 동안 단 한 번도 아파서 의료 활동을 하지 못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강법은 바로 미라클 엔자임을 소모하지 않는 생활이라고 합니다. 미라클 엔자임이 뭘까요? 엔자임은 효소란 뜻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화 효소 말고도 우리 몸 전체는 대사 효소와 또 잠재 효소라는 것이 있어서 효소 반응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효소가 없다. 그것은 바로 죽은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미라클 엔자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효소를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소 원형이라고 합니다. 이 원형의 효소가 때로는 소화 효소로 만들어지고 대사 효소로 만들어지고 잠재 효소로 만들어져서 면역력이라든지 다양한 일들을 수행을 하는 거죠. 이 모든 효소들을 만들어내는 효소 원형, 이것을 미라클 엔자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엔자임이 소모될수록 질병과 노화에 취약해지고 엔자임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면 엔자임이 빨리 소모가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엔자임이 소모가 안 되는지 이것을 분석을 해서 엔자임 소모가 안 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실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환자들에게도 엔자임을 아주 귀하게 잘 다뤄서 소모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으니까 암을 재발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식사법과 건강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식사의 원칙은 85에서 90%는 식물식, 10에서 15%는 동물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먹어야 되는 식단은 통곡물을 50%, 채소 과일을 30-40%, 나머지 고기, 계란, 생선을 10에서 15%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마시고 있다고 해요. 아침, 점심, 저녁에 500cc 정도의 물을 3번 나누어서 공복에 드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또 점심과 저녁에 나누어서 이분의 라이프 스타일과 식사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침 6시에 기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바로 눈 뜨자마자 바로 침대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침대 위에서 간단한 체조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실천하고 있는데요. 그냥 눈 뜨자마자 팔다리를 이렇게 흔들어 주는 겁니다. 모관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혈관을 열어주는 운동법입니다. 신야 히로민 선생님도 이것을 간단히 하고 몸이 좀 이제 잠이 깨고 몸이 좀 풀리고 나서 이제 일어나면 이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맡으면서 다시 간단한 몸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5분 라디오 체조 같은 것도 하고 가라테 동작의 일부를 100번씩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적절한 운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분의 경우에는 또 다시 좀 운동을 한 후에 다시 또 침대로 들어가서 팔과 다리를 또 유연하게 만드는 또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요거는 선택하시면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중요하게 할 운동은 힘을 쓰는 근력 운동이 아니고요. 몸을 유연하게 만드는 운동, 적절한 스트레칭, 적절한 동작들, 몸을 풀어주는 운동들을 위주로 하시고 꼭 아침에 신선한 공기,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쐬면서 산소를 충분히 마시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운동을 마치면 약 500cc에서 750cc 정도의 물을 천천히 마신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면 밤새 우리 몸은 탈수가 일어나 있는 현상과 똑같거든요. 굉장히 목이 마르죠. 그래서 이 정도의 물을 천천히 마시고 한 20분 정도 지나서 과일을 또 드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일을 드신 후에는 아침 식사를 하시는데요. 많지 않은 양의 현미 잡곡과 익힌 채소, 낫또나 미역과 같은 해조류를 적당하게 드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점심 전인 11시경에는 또 물을 500cc 정도 충분히 마시고 식사하기 30분 전에는 과일을 드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도 역시 아침과 비슷하게 샐러드나 현미 잡곡과 또 익힌 채소류, 해조류 식사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식사를 하실 때는 50번 이상 아주 꼭꼭 씹고 천천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식사하고 또 잠이 좀 오잖아요. 식후 한 20-30분 정도는 낮잠을 자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졸릴 때는 한 15분, 20분 정도는 오히려 자면 굉장히 개운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낮잠을 주무시는 습관도 몸을 좀 편안하게 하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녁 식사는 6시에 하는데요. 그 전인 4시 30분경에 또 물을 500ml 정도를 천천히 마십니다. 또 저녁 식사 전에 또 30분 전에 과일을 또 드시고 나서 역시 점심과 같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녀 히로미 선생님도 저와 똑같은 그 의견인데요. 매일 과일을 먹고 싶은 만큼 충분히 먹어도 된다. 단 과일은 식후가 아니라 식전에 먹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점심이나 또 외식이 있을 때는 최대한 천천히 씹어서 식사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물식을 하실 때도 주의할 점은 사람보다 체온이 낮은 생선류를 권하고 있습니다. 정제하지 않은 음식으로 신선한 상태를 최대한 먹는 것을 권하고 있고요. 우유나 유제품은 몸에 독소가 되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마가린이나 튀김은 몸에 아주 불필요한 독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먹지 않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꼭꼭 씹고 소식을 할 것을 권하고 있고요. 하루에 한 5에서 10% 정도는 좀 자유롭게 먹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어서, 이 고기를 먹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할 것 같다. 너무 기쁨을 주는 음식이다. 그 기쁨이 크다라면 가끔씩 그런 선택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자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가끔 와인 한 잔, 막걸리 한 잔, 술을 금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너무 강력하게 원칙적으로 하는 것보다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음식들이라면 가끔씩 선택을 하는 것도 좋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냐 히로미식 식사법을 한 사람들이 암의 재발과 전이가 없었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식사법을 통해서 엔자임을 소모하지 않는 이런 식사법을 통해서 건강을 잘 유지해 가면 좋겠습니다. 시냐 히로미와 100% 똑같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대한 응용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꼭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도 좀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또 기억력도 좀 나빠진다, 건망증이 심해진다, 이런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조금씩 기능이 약해질 수는 있는데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을 실천하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40대가 되면서 약을 먹고 암에 걸리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방법 꼭 실천할 수 있는 만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바로 신진대사의 강화입니다. 물론 어릴 적, 젊을 적에 비해서는 조금씩 떨어집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신진대사를 강하게 만들까? 신진대사를 하면 우리 온몸의 흡수, 배설, 여러 모든 기능들을 강화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신진대사를 강화시킬 수 있을까? 눈이나 귀나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 전체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피곤해지고 살이 찌고 이런 모든 것들은 소화, 흡수, 배설 기능을 담당하는 위와 장과 간과 췌장의 기능에 다 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음식을 먹고 하루를 지내더라도 우리가 잘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위, 장, 간, 췌장에 좋은 음식이 무엇인가, 이거를 꼭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좋은 음식을 최대한 많이 선택하는 것. 그리고 우리 몸의 가장 기본 단위는 이 세포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음식, 또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세포 건강에 도움이 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포가 꼭 건강한 세포막을 통해서 산소와 50종 이상의 영양소가 잘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내가 선택한 음식이 과연 잘 공급이 됐는지, 내 몸의 세포가 오늘도 잘 건강하게 재생되고 분열되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이 들면 아프다, 나이 들면 약을 먹는다가 아니고요. 세포가 더 건강하게 재생되고 분열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좋은 음식을 선택하자, 조금 더 건강에 관심을 두자, 내 몸을 좀 더 사랑하자, 이런 접근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세포, 산소와 영양소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산소와 영양소 측면에서 보면요, 복식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는 것, 또 스트레칭과 가벼운 걷기 이런 것들을 하는 것, 또 너무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30분 1시간씩마다 1분이라도 몸을 움직여주는 것,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 1분만 하는 것, 이것이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가끔 좀 기억력이 좀 나빠진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께는 두뇌 영양소를 꼭 섭취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뇌도 역시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돼야 합니다. 어린이들만 두뇌 영양제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뇌 자체가 건조 상태에서는 50%가 지방입니다. 좋은 기름을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기름이라 하면 늘 제가 견과류와 씨앗류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또 기름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과일, 아보카도 같은 과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신선한 기름, 들기름이나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올리브 오일, 아마씨나 해바라기씨 같은 씨앗류 음식들 꼭 섭취하는 것, 뇌를 아주 건강하고 말랑말랑하게 해줍니다. 하루 40g 정도의 견과류와 하루 3스푼 정도의 들기름을 최대한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두뇌 건강도 좋아집니다. 또 산소 공급이 안 됐을 때 우리가 건망증을 겪기가 쉽습니다. 두뇌에도 꾸준한 산소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기를 자주 하고 복식호흡을 하는 것, 또 스트레칭을 통해서 온몸에 근육이 경직되지 않고 잘 산소가 공급되도록 하는 것, 두뇌 건강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내가 머리가 나빠지고 있지 않는가 라고 걱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뇌 신경 가소성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만 하면 항상 우리가 비슷한 생각이나 비슷한 패턴만 반복하잖아요. 또 비슷한 사람만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뇌가 자극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취미, 새로운 장소를 가게 되면 우리 뇌는 또다시 계속 움직인다고 합니다. 뇌 신경 가소성이라는 것은 뇌를 구성하고 있는 뇌세포와 다른 세포와 주고받는 이 뉴런의 조합이 무한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부, 새로운 관심, 호기심이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이 뉴런들은 계속 성장한다고 합니다. 피터 드러커라는 유명한 이 경영학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3년 주기로 새로운 학문을 계속 공부했다고 해요. 새로운 관심사를 찾아서 그것을 계속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확장성이 있거든요. 머리 좋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뇌를 잘 사용한다라면 계속 우리는 확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뇌의 신경 가소성을 믿고 산소, 영양소를 잘 공급해주고 또 새로운 영역에 관심을 가지는 것, 건망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건망증이 심해지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독소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정제 탄수화물 음식이에요. 쌀밥이나 밀가루 음식이나 면 종류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머리가 멍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쌀을 안 먹으면 또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이 브레인 포그라는 것을 경험하기 쉬운데요. 바로 정제 탄수화물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튀긴 음식을 먹게 되면 바로 우리 몸에 너무나 많은 당독소가 생겨서 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가 당분을 너무 많이 먹지 않는지,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 않는지 꼭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것을 확연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점심이나 저녁에 쌀을 아예 드시지 않고 과일, 견과류, 샐러드 정도만 드셔보시는 것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한동안 퇴고를 위해서 마지막에 집중을 할 때 20시간을 집중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혀 졸린 증상도 없었고 머리를 맑게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먹었던 음식이 바나나와 견과류였습니다. 바나나와 견과류를 계속 그냥 배고플 때마다 먹으니까 배는 전혀 허기가 지지 않으면서 뇌를 계속 쓸 수가 있었거든요. 늘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만약에 브레인 포그가 심하다, 그날은 과일만 또는 견과류만 단순하게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 식곤증이 안 생길 수 있구나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브레인 포그를 위해서 정제 탄수화물 또 튀긴 음식을 삼가주시면 건망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